10월 7일 수업입니다. 네, 어제 우리가 그 머신러닝에 대한 전반적인 개요 같이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가장 기본적인 그 통계 모형인 단순 선형회귀라는 걸 했어요. 그 단순 선형회귀는 일단 선형이라는 말이 들어가면은 1차 방정식을 만드는 걸 목적으로 하는데, 앞에 단순자가 붙으면 독립변수가 꼴랑 한 개 있는 거예요. 2개 이상인 경우는 이제 다중선형회귀라고 부르고요. 그래도 뭔가 좀 할만해지려면은 다중선형회귀 정도는 돼야 그래도 뭔가 각종 그 결과값 같은 것들이 좀 그럴싸하게 나오는데, 아직은 그냥 코드에 대한 전반적인 구성을 보는 과정이다. 뭐 그렇게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어제는 그냥 단순하게 그 통계치를 뽑아내는 코드까지만 살펴봤었죠. 그래서 그래프로 이제 확인해 보고 과적합 개념까지만 이야기를 했는데, 어제부터 계속해서 강조하는 게 여기 나오는 요 결과값들, 이런 것들이 과연 어느 정도나 신뢰할 수 있는 것이냐, 얘를 진짜 100%다 믿어도 되는 거냐, 아니면 반만 믿어야 되는 거냐, 그런 것들을 체킹하는 게 더 중요하고 노력이 많이 들어가요. 그런 것들을 이제 성능평가 지표라고 하는데, 그래서 여기서는 회귀 모형에서 우리가 체크할 수 있는 성능평가 지표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좀 보려고 해요. 이 성능평가 지표는 분석 모형이 회귀냐 아니면은 분류냐 군집이냐, 사실 분류랑 군집은 거의 비슷해요. 뭐 이런 그 유형에 따라서 평가 지표는 달라집니다. 그리고 여기는 웬만하면 외우시는 게 좋긴 한데, 외우는 행위 자체가 정신건강에 그렇게 좋은 단어는 아니에요. 저도 공부하면서 딱 여기서 거부감이 제일 많이 들었었거든요. 자, 어저께는 이제 농어의 그 무게, 아니, 길이에 따른 무게 예측이었죠. 대략 이제 두세 가지 데이터셋을 계속 돌릴 건데요. 오늘도 그 자동차 속도에 따른 제동거리를 예측하는 회귀 모델을 만들 거예요. 그걸 만든 다음에 성능을 측정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 준비 작업 들어갈게요. 경고 메시지는 끌 거고요. 그 다음에 기본 패키지, 뭐 얘네들은 이제 별 거부감 없이 쭉 보면 하겠죠. 자, 그 다음에 선형회귀 분석 모듈, 그리고 훈련 검증 데이터 분리 모듈,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능평가 지표 모듈, 성능평가 지표. 제목이 성능 측정이라고 하는 파일 이름이 성능 측정보다는 성능 평가가 맞겠다. 알토 스코어라고 하는 함수, 그 다음에 민 앱솔루트 에러, 그 다음에 민 스퀘어드 에러, 이런 값들이 있고요. 확인할 수 있는 지표가 한 대여섯 개 정도 돼요. 근데 지금 여기 보면은 함수가 3개밖에 없잖아요. 나머지는 이제 넌 파일을 접목해서 얘네들을 약간 계산을 해야 돼요. 패키지 가져왔고요. 제가 기본적으로 이제 프로그래머 출신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이 성능이라고 하는 단어를 들으면은 소프트웨어가 얼마나 빨리 작동하느냐, 얼마나 대용량을 수월하게 처리하는 그쪽으로만 꽂혀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성능은 그게 아니라요. 차라리 정확도라고 이해하세요. 얘가 얼마나 빠르냐 뭐 그런 건 절대 아니에요. 그래프 들어가고요. 사실 이제부터 예제는 시각화가 크게 의미가 없어요.
시각화 사실 하나도 안 해도 돼요. 실제로 머신러닝 팁들이 시각화를 그렇게 많이 다루고 있지도 않아요. 머신러닝 한 거 갖다가 논문 쓸 때 그래프 1도 안 나와도 상관없어요, 진짜. 머신러닝에서는 그래프가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래도 아쉬울까봐 예제마다 하나씩은 넣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를 가져와 볼게요. 자, 자동차에 대한 그 데이터셋을 준비했고요. 데이터를 이제 7대3으로 쪼개야 되니까 쪼개기 전에 데이터가 전체가 몇 개나 있는지를 좀 보려고 인포도 출력을 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전체 데이터가 50번 있다라고 확인을 했고요. 그 다음에 숫자형 데이터 2개가 들어있고 요거 하나 가져온 것 때문에 지금 메모리는 거의 1메가 정도 쓰고 있네요. 자, 데이터 뽑아왔고요. 일단 데이터 전처리와 함께 데이터 분포부터 좀 봐볼게요. 아무래도 이제 예제를 목적으로 만든 데이터다 보니까 산점도 그래프를 그려보면은 대충 이렇게 선형에 가깝게 데이터가 분포되도록 의도하고 준비를 했어요. 자, 그럼 이제 머신러닝 코드 짜면서 전처리 단계에서 해야 되는 첫 번째 단계는 훈련 데이터와 검증 데이터를 분할해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독립 변수는 데이터 프레임 형태로 분리하자고 어제 약속을 했고요. 데이터 프레임 형태로 분리할 때는 괄호 2겹으로 치면 되고 아니면은 필터 함수로 이제 뽑아내도 되고요. 그 다음에 종속 변수는 시리즈 형태로 분리. 이렇게 해서 트레인 테스트 스플릿 X, Y 주고 테스트 사이즈 세팅하고 랜덤 스테이트 고정하고 여기 랜덤 스테이트에 들어가는 숫자는 뭐가 됐건 상관없어요. 하나 박아놓기만 하면 돼요. 저 개인적으로 여기 리턴 받는 순서가 맨날 헷갈려요. X 트레인, X 테스트, Y 트레인, Y 테스트. X끼리, Y끼리. 자, 구별할 수 있는 게 독립 변수들은 2차원으로 떨어져요. 왜냐면 데이터 프레임 형태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종속 변수는 1차원 형태로 떨어져요. 시리즈 형태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트레인 데이터는 항상 테스트 데이터보다 양이 많아요. 트레인 데이터가 7이니까. 그래서 쉐이프를 출력하는 것만으로 내가 이 변수 안 헷갈리고 잘 받았지 정도는 가늠이 가능해요. 이거 찍는 거는 제가 헷갈리니까 찍는 거예요. 자, 이걸 가지고 이제 분석 모형 만들 때까지는 계속 어제 했었던 코드 계속 재사용할 거예요. 자, 회귀 분석 모형 만들어 봅시다. 리니어 레그레이션이라고 들어가고요. 나중에 이제 분석 모형이 바뀌면은 여기서 만드는 클래스가 바뀌어요. 그리고 요 함수 똑같아 맨날. 이후에 결과값 처리하는 거는 조금씩 다를 수는 있겠지만 중요한 거는 여기 분석 모형이 바뀌면 이때 세팅해줘야 되는 파라미터들이 있어요. 근데 그 파라미터에 전달하는 값들이 정확히 알고 하려면은 약간 통계나 수학적인 좀 깊은 배경 지식을 필요로 한다는 거예요. 제가 어저께 계속 얘기했던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파라미터가 나중 가면 진짜 많아져. 자, 어쨌건 봅시다. 자, 개수는 4.07, 절편은 마이너스 19.29, 그 다음에 훈련 데이터 설명력은 0.62, 근데 검증 데이터 설명력이 0.70. 자, 얘 같은 경우, 사실 이렇게 되면은, 이거는 과적합 빼박이에요. 검증 데이터가 훈련 데이터보다 잘 나올 수가 없어, 이거는 뭐가 이상하긴 한 거야.
데이터를 좀 늘리거나 뭐 해야 돼요, 이거는. 예제니까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머신러닝은 정답이 없어요. 여러 번 시도하면서 계속 이 수치값이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더 올라갈까를 계속 여러 가지로 실험하는 거예요. 이건 진짜 프로그래밍이 아니야. 실험이야, 실험. 자, 그럼 이제 분석 결과를 확인해 보자고요. 자, 훈련 검증 데이터에 대한 추정치부터 얻어봅시다. 여기 모델 객체 있죠? 이 모델. 모델.fit 하면 얘가 이제 머신러닝 학습을 하는 거예요. 학습 결과가 리턴된 이 객체를 가지고 프리딕트, 예상값을 얻어내는 거죠. X트레인에 대한 예상값, 그 다음에 X테스트에 대한 예상값. 이걸 가지고 실제 데이터와 머신러닝이 X값에 의해 추론해낸 값 간의 차이가 얼마나 있는지를 보면 된다고 했죠. 자, 이걸 가지고 이제 분석 결과 시각화할게요. 어제랑 같은 코드니까 그냥 툭 붙여넣기 하고 지나갑시다. 자, 보면은 훈련 데이터는 딱 맞게 매칭이 됐어요. 지금 여기 파란 선이 안 보이는 게 얘가 겹쳐서 그래. 그러니까 실제 데이터는 이렇게 드문드문 이렇게 펼쳐져 있는데 추세선을 놓고 보면은 완전히 겹치죠. 이걸 이제 완벽하게 일치하는 선형외기는 100% 완벽하게 일치시키는 게 불가능해. 왜냐면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거니까 무슨 직선이 이 점을 다 지나다녀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가장 최적의 상태를 얻어내는 거지 100% 일치는 힘들어요, 진짜. 근데 지금 여기 보면은 검증 데이터 같은 경우는 낮은 속도에서는 약간 좀 제동거리를 낮게 예측하다가 속도가 점점점 올라가면은 그 실제 데이터보다도 좀 더 이제 크게 예측하는 것처럼 보이네요. 추세선만 놓고 보면. 근데 그것도 확실하게는 장담할 수가 없는 게 이게 추세선이 그렇다 뿐이지 실제 데이터를 보면은 실데이터가 더 높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나중에 뒤에서 공부할 잔차라는 거를 또 확인을 해봐야 돼요. 자, 일단 여기까지는 회계 분석이라고 하면 기본으로 깔고 가는 거예요. 무슨 예제가 나오건 여기까지는 기본으로 깔고 가요. 그 다음부터 자, 회계 분석 모형의 성능을 평가할 때는요. 검증 데이터의 관측치와 그에 대한 추정치의 차이를 기반으로 해요. 훈련 데이터를 가지고 하는 건 큰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훈련 데이터는 처음부터 학습 모델이 정답을 알고 시작한 거기 때문에 훈련 모델에 대해서는 잘 안 해요. 그거 이제 이 평가 지표를 훈련 데이터랑 검증 데이터 두 개를 다 확인하는 경우가 꽤 많은데 사실 훈련 데이터에 대한 체크는 별 큰 의미 없어요. 검증 데이터에 대한 지표가 좋아야 돼요. 연습 아무리 잘해도 소용없다고. 실전에서 강해야지. 자, 크게 두 가지 분야로 나뉩니다. 일단은 설명력. R 스퀘어 값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추세선이 실제 데이터를 얼마나 잘 표현하는가에 대한 지표예요. 100% 일치할 수 없다 그랬죠? 그래서 얘는 그냥 대충 한 60, 70% 정도만 돼도 알고 잘 나왔다 해요. 그래서 설명력은 1에 가까울수록 좋고요. 그 다음에
에러율이라는 게 있어요. 이것도 에러율 같은 것도 이제 해석 들어가면은 되게 복잡해서 여기서는 에러율의 종류에 대해서만 소개해 드릴 거예요. 일단 에러니까 낮을수록 좋겠죠. 이거 깊게 들어가면은 데이터가 어떤 경향이 있다, 뭐 이런 것들까지 이제 의미가 내포되어 있긴 한데, 그렇게까지 깊게 들어가려면 우리가 수식을 봐야 돼요. 자, 일단 설명력에 대해서 봅시다. 설명력을 뽑아내는 방법은 두 가지예요. 일단 위에서 하나 봤어. 여기서 p.score 하면은 여기 설명력이라고 표시했죠. 이게 R-스퀘어 값이거든요. 그래서 p.score 메서드를 사용하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 이거는 모델의 학습 결과를 갖고 있는 PT의 스코어 메서드에 독립변수하고 종속변수를 줘요. 독립변수하고 종속변수를 전달해요. 두 번째 방법은 scikit-learn이 제공하는 별도의 R2 스코어라고 하는 함수를 쓰는 거예요. 매트릭스 객체에 따로 있어요. 얘는 파라미터가 달라. 관측치와 추정치를 줘요. 즉 y-테스트와 앞에서 만들어낸 이 y2 값, 그러니까 실제 관찰된 값과 머신러닝이 추정한 값 간의 그 차를 가지고 만들어내는 값이에요. 전체적으로는 이 함수를 쓰는 게 다른 그 지표까지 한꺼번에 파라미터를 공유할 수 있어서 더 편하긴 한데, 위에 거랑 아래 거의 결과의 차이는 1도 없습니다. 여기 y1을 줬네? y 트레인하고 y 테스트랑 y2를 줘야 된다 그랬죠? 위에 거랑 아래 거 결과값 똑같죠? 자, 이제 심호흡 한번 하고. 자, 이번에는 에러율이라고 하는 건데요. 에러율은 크게 5가지가 있어요. 그냥 코드 공부만 하는 입장에서는 일단 다 에러에 관련된 거잖아. 값이 작을수록 좋겠죠. 선형회귀 모델은 머신러닝 학습 모델을 만들면서 파라미터를 세팅하는 게 없기 때문에 어떻게든 데이터 전처리를 통해서 이 값이 낮아지게 하고 설명력이 높아지게 하는 쪽으로 데이터를 계속해서 튜닝하면 돼요. 스케일링을 하건 데이터를 더 수집하건 뭐 해서. 하지만 자격증 시험 보시는 분들은 얘네들의 의미를 이해하시고 수식도 구별하세요. 자, 평균 절대 오차, mean absolute error, 줄여서 MAE라고 하고요. 요 값을 제곱한 평균 제곱 오차, mean squared error. 제곱하면은 값이 겁나 커질 거 아니에요, 그쵸? 거기서 또 루트를 씌워. 그래서 평균 제곱 오차에 루트를 씌운 평균 오차. 루트 민 스퀘어 에러예요. 위에 거 루트 씌운 거야. 이걸 또 백분율로 계산해. 평균 절대 백분 오차 비율. MAP라고 하고요. 민 앱솔루트 퍼센테이지 에러. 그리고 이걸 가지고 또 비율을 계산한 평균 비율 오차. MP라고 하는 값이 있어요. 여기서 기본적으로 MAE랑 MSE, 그 다음에 RMSE, 요거 세 가지만 구별하시면 돼요. 나머지는 어차피 다 파생되는 값이니까. 그러니까 앞에 거를 보기 힘드니까 좀 다른 계산을 적용해서 만들어낸 거예요. 자, 일단 MAE, 추정치와 관측치의 차이. 그러니까 요 노란 점의 값에서 파란색 값들을 막 빼요. 그럼 위에 있는 애들은 플러스 값이 나올 거고 밑에 있는 애들은 마이너스 값이 나오겠죠. 빼면은. 그러니까 이거를 평균을 내고 싶은 거야. 근데 플러스랑 마이너스가 섞여 있으니까
이 차이를 전부 절대값으로 바꾼 다음에 평균을 내는 거예요. 절대값을 취하니까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 좌표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시면 펜 여기 있다. 요 차이, 직선과 실 데이터 간의 거리, 이게 오차잖아요. 우리가 추정한 거 이 노란색 직선이고 파란색 점이 실제 데이터니까 이 오차들의 평균이에요. 상식적으로 오차가 큰 게 좋아요, 작은 게 좋아요? 작은 게 더 좋잖아. 그러니까 이 값은 작아야겠어, 커야겠어? 작아야겠죠. 단점은 절대값을 취하는 거기 때문에 실제보다 오차가 플러스 방향으로 나는 건지 마이너스 방향으로 나는 건지는 알지를 못해요. 자, 수식으로 보면은요, y 실데이터에서 그 다음에 추정치를 뺀 절대값을 합산해서 전체 데이터 수로 나눈 겁니다. 오케이? 장점은 이상치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아요. 그러니까 요 차이를 가지고 계산하는 거예요. 설명은 이렇게 장황하게 하는데 뽑아내는 거는 이게 끝이에요. 민 앱솔루트 에러라는 함수한테 실제 그 관측지랑 추정치 주면은 알아서 계산해서 뽑아줘요. 자, 그 다음은 이제 평균 제곱오차예요. 아까 거는 이 평균을 내기 위해서 절대값을 구했죠. 왜냐면 플러스하고 마이너스하고 섞여 있으면 평균이 안 나오니까. 여기 밑에 거는 플러스하고 마이너스가 섞여 있으니까 평균을 내기 위해서 절대값을 안 씌우고 제곱을 해버린 거예요. 제곱을 해도 무조건 플러스가 나오니까. 그러니까 1번하고 2번은 두 개가 목적이 같아요. 근데 1번 같은 경우는 요만큼의 거리의 평균이라고 하면은 얘는 제곱이니까 가로 곱하기 세로꼴이 돼버리는 거야. 그래서 면적이 돼요. 의미상으로. 근데 뭐 큰 의미는 없고요. 면적이라고 해서 큰 의미가 있는 건 아니고 값이 좀 많이 커져요. 제곱을 하니까. 실제 오차보다 값이 많이 커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해석이 다소 어려워요. 그리고 이상치가 다른 애들보다 극단적으로 크거나 작은 값이잖아요. 그런 게 포함되어 있으면 수치가 많이 늘어나서 이상치에 민감하다라고 표현을 해요. 절대값을 씌운 게 아니라 제곱을 한 거에 대한 총합. 그러니까 실 데이터에서 그 추정치를 뺀 걸 제곱한 것끼리 전부 합을 내서 데이터 개수로 나눴다. 얘도 그냥 함수 띡호출하면 되겠죠? 값이 확 커지죠. 근데 아까 말했다시피 이 평균 제곱오차는 제곱을 하기 때문에 값이 되게 커져요. 그래서 이 제곱한 거를 제곱을 마이너스 값을 없애려고 하긴 했는데 이걸 다 하고 났더니 값이 너무 커지니까 제곱한 걸 좀 물리고 싶어. 제곱을 취소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루트 씌우면 되지. 그래서 민 스퀘어 에러에 루트를 씌워서 루트 민 스퀘어 에러. MSE에 루트를 씌워서 RMSE. 자, RMSE예요. 평균 오차라고 하고요. MSE에 루트를 씌워요. 실제 유사 단위로 변환이 되기 때문에
앞에 거보다는 해석이 다소 쉬워요. 평균 오차가 12.4 정도 나온다. 뭐 이렇게 얘기가 되네요. 여기까지는 아마 자격증 시험 보시는 분들은 여기까지는 확실히 이해하고 준비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 기억에 수식 의미도 물어봤던 것 같고. 여러분들이 준비하는 자격증은 코딩 자격증이 아니에요. 근데 이 다음 거부터는 알아두면 좋은데, 뭐, 앞에 세 개보다는 크게 중요도가 좀 떨어진다라는 느낌?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까 맨 앞에서 봤었던 게, 제일 처음에 봤던 게 평균 절대 오차죠? 절대값에 대한 거. 항상 절대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가면은 걔랑 짝꿍처럼 같이 다니는 애가 있어요. 절대적이라는 개념이 들어가면 항상 상대적이라는 개념도 같이 나와. 우리가 도수 분포할 때도 절대 도수랑 상대 도수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상대적이다라는 게 나오면 뭐 하느냐? 이 절대값을 가지고 백분율 내는 거예요. 거의 맨날 그 스토리야. 자, 요번에는요, MAP인데요. 민 앱솔루트 퍼센테이지 에러예요. 아까 앞에서 했었던 평균 절대 오차를 백분율로 낸 거예요. 그래서 아까 봤었던 이걸 가지고 백분율 내라. 라는 거예요. 퍼센트로 바꾸면 돼요. 이것도 절대값에 대한 그 퍼센테이지이기 때문에 실제 값보다 그 오차가 높아서 나는 건지 낮아서 나는 건지는 알 수 없어요. 그리고 다소 모델에 대한 편향이 좀 있고요. 이걸 대응하려고 MP도 같이 확인하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이 값들에 대해서 퍼센테이지로 이제 측정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아까 했었던 그 함수를 얘는 쓸 수가 없고요. y 테스트에서 y2를 뺀 값을 절대 그 전체 데이터 개수 이거 렌으로 나눠야 될 것 같은데 아니구나. 전체 데이터로 나눈 다음에 이제 이거를 절대값으로 환산해서 100을 곱한다. 자, 넘어갈게요. 이제 하나 남았어요. MP2라고 하는 값인데요. 앞에서 봤었던 거랑 비슷한데 거기서 절대값을 제외한 거예요. 얘는 모델이 실제 데이터보다 대체적으로 낮은 값인지 큰 값인지를 판단할 수가 있어요. 플러스 마이너스로 나오거든요. 실데이터에서 추정치 뺀 거, 이거에 대한 총합. 나누기 데이터 개수 곱하기 100. 이렇게 하면 돼요. 이것도 numPy에 있는 mp.min 함수를 쓰면은 수월하게 얻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계 분석이라고 하면은 지금 소개한 이 지표들을 그냥 다 보고 넘어가야 돼요. 그래서 성능 평가 지표를 일괄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아래와 같은 코드 템플릿을 만들어 주세요. 관측치랑 예측치를 줬을 때 이 평가 지표들을 쭉 계산해서 뽑아낼 수 있게끔 해갖고 딕셔너리를 구성한 다음에 데이터 프레임에 넣어서 결과표를 만들어내게끔 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코드도
여기 요 변수 이름만 세팅해주면 저는 편의상 예측치를 y1, y2라고 했는데 어떤 사람은 y 트레인 프리드 예상이라는 뜻으로 프리딕트니까 그 다음에 y 테스트 프리딕트 뭐 이런 식으로 되게 길게 잡는 사람도 있고 저는 그 변수 이름 x 테스트, y 테스트 이렇게 하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x 트레인 또 어떤 사람들은 x 언더바 트레인 이런 식으로 xy를 대문자로 표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변수 스타일이 제각각이에요. 프로그래밍 자체를 놓고 볼 때는 그 네이밍 규칙에 웬만하면 카멜포기법 쓰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사이킬런을 공부하다 보면은 데이터 분석이나 머신러닝 이후부터는 전체적인 코딩 컨벤션이 카멜포기법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API 상에서 대문자를 쓰지 않는 이상 우리가 직접 만드는 변수나 함수 이름 같은 거에 대문자를 쓰진 않을 거예요. 그런 자잘한 규칙들을 안 정해놓으면 되게 헷갈려요. 자, 이거 내용 되게 중요한 거예요. 물론 코딩만 놓고 하실 때는 이거 높을수록 좋은 거, 나머지 낮을수록 좋은 거 분석 한 번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데이터를 이렇게도 바꿔볼까 저렇게도 바꿔볼까 이렇게 여러 번 해가면서 이 값의 결과가 가장 좋은 걸 찾는 거. 머신러닝은 한 번이 안 끝나요 절대. 제일 좋은 결과값을 찾기 위해서 여러 번 실험을 해야 돼요. 그냥 그렇게 맥락만 잡고 가자라는 게 지금 제가 생각하는 수업의 취지인데 자격증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은 여기 나와 있는 수식들 최소한 무슨 의미인지 해석하실 수 있어야 된다. 물어볼 겁니다 아마 시험에서. 아니면 한 문제 정도 쿨하게 틀려도 되고. 선택은 여러분 몫이에요. 근데 이 에러율에 대한 설명력보다 에러율에 대한 거는 아마 한 문제 최소 한 문제를 꼭 나올 거야. 이게 중요도가 별표 5개짜리거든요. 그러니까 수식 나왔다고 그냥 넘어가지 말고 어려운 수식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무 어려운 수식은 제시하지도 않아. 이 정도는 그래도 볼 수 있겠다라고 생각해서 이제 제시한 거니까 꼭 이 정도는 짚고 넘어가세요. 자, 1교시 여기까지 할게요. 잠깐 쉬시고요. 결과값 잘못 썼다. 그러네. 땡큐. 결과 이름을 잘못 썼네. 오케이. 여기까지요. 모양이 비슷하니까 위에 거에서 복사 붙여넣기 한다면 고쳐서 그래.